네, 안녕하십니까.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바꾸어서 이제 일요일 저녁 8시 반에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6월 9일이고요. 지금 한 17번째 정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총 챕터가 20개인데 지금 오늘 하면은 이제 16장을 다 볼 거고 책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4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 다 보고 나면은 이제 한 80페이지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또 혼자 봤으면은 되게 늘어졌을 것 같은데 역시 같이 보니까 조금 그래도 꾸준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4차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차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끝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책에 보면은 지금 책에 342쪽입니다. 책에 보면은 행렬대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렬대수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뭘 느끼기도 못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뭐랄까요. 그냥 단어의 존재만 인지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봐도 사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양자역학을 구축함에 있어서 행렬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더하기나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곱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행렬은 그게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성질이 있긴 한데 실제로 양자역학 제가 예전에 어떤 물리책을 읽었을 때 양자역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그 행렬을 사용해서 뭘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양자역학을 아는 게 아니니 저 함부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343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데요. 여기 보면은 오늘날 행렬은 과학의 전 분야, 특히 통계학과 같은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행렬의 주요 소비자로서 임상실험을 들 수 있다. 임상실험에서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중요한지를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그 직문수에서도 그 경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예산선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은 모든 현상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공식에. 당연히 노이즈가 있고 오차가 있을 텐데 그 오차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디테일한 오류라고 퉁치고 큰 추세선만 봤을 때 이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움직이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게 통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런 행렬을 이용한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행렬 대수랑 이 얘기, 여기 나오는 이 통계학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왜 4차원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차원이라는 게 공간에서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변수가 4개면 4차원이고, 독립변수가 뭐 7개면 7차원이고,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독립변수를 우리가 뭐 몇 개로 잡으면 그냥 n개를 잡으면 n차원이니까 그리고 n차원의 뭐 어떤 뭐 직선이 됐든 평면이 됐든 그걸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추세선이랄까 추세면
그런 걸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N차원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칸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임마누엘 칸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칸트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의아했던 게 어, 시대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칸트가 1700년대 사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700년대 네,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임마누엘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칸트가 여기 1724년생으로 나오네요. 사망이 1804년인데 근데 여기 앞에 보면은 1800년대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임마누엘 칸트 이게 지금 345쪽에 그 보이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 시작 부분인데 이에 격분한 셰익스피어 학자 클레멘트 잉글비는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더러 3차원의 공간의 본질적 특징임을 증명하도록 부추겼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갑자기 시대가 그 앞으로 당겨진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혹시 앞에 나왔던 1869년 저게 잘못된 걸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이 얘기는 그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니요, 아니. 음. 말씀하실 거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마누엘 칸트가 실제로 여기, 음, 유클리드 기하.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진실일 리가 없다. 진리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건 저도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임마누엘 칸트뿐이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 휘어 있는 공간을 굳이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좀 납득이 되는 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우리 항상 곡선을 그리더라도 우리는 2차원 평면 위에서 곡선을 그리고, 곡면을 그리더라도 3차원 공간 내에서 평면을 그리잖아요. 항상 어떤 휘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항상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공간을 가정을 해놓고 휘어있는 공간을 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 유클리드 기하를 어떤 기준으로 삼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증문서에 앞으로 이제 나올 얘기이긴 한데, 밖에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더라도 그 내가 올라 앉아 있는 이 공간이 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증문서에.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은 또 이 책의 내용이 또 기억이 나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말도 나오네요. 똑같이 345쪽의 중간보다 살짝 아래인데요. 확장의 미적분학의 정리들은 다만 기하학적 결과들을 대수적 언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기하학은 3차원의 공간에 속박되어 있지만 추상적 과학은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공간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상상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모든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무언가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존재한다고 여긴다. 뭐 수학적 존재와는 무관하다. 뭐 다차원 공간은 3차원 공간만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3차원 공간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다차원 공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 아까 저기 레코드 하기 전에 얘기했던 그 수학의 모험이었죠. 공상이 아니고. 수학의 모험의 맨 앞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학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게 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썰을 푸냐면은 그 명제 배우잖아요. 수학에서 P면 Q이다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P도 명제고 Q도 명제고 P면 Q이다도 명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전제 조건 있죠. P. P가 만약에 거짓이면은 P면 Q이다는 무조건 참이에요. 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P를 예를 들어서 P 명제를 음, 뭐 아무거나 할까요? 뭐 내일 비가 온다. 아,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할게요. P라는 명제가 내일 비가 올 것이다예요. 그리고 Q라는 명제를 그냥 수학적 사실로 할게요. 뭐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P가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그 P면 Q이다를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내일 비가 온다면 1 더하기 1은 3이다. 라는 명제가 되는데 전제 조건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P면 Q이다. 내일 비가 온다면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Q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아,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든 명제가 다 참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되게 불편한데 그 명제가 그 명제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불편한데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냥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그 참거짓을 결정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전혀 이해는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 공허참, 그러니까 공허한 참이다라고 해서 공허참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수학의 모험이라는 그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딱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앞에다가 P면 Q이다 해서 P에다가 거짓이 될 거를 아무거나 집어넣고 Q에는 그냥 아무 명제나 집어넣으면은 이게 무조건 다 참이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썰을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수학에서 진리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이 저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책에도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부분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는다면 존재한다고 여긴다. 라는 것이, 뭐 어떤 정리도 모순만 없으면 우리는 그걸 참이라고 여길 거야. 따지는. 물론 증명은 해야 되지만, 증명할 수 있다면 참이라고 여길 거야. 라는 거죠. 음, 공허참을 찾아보면은 정말 골 때리는 내용입니다. 음, 뭔가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여드리려고 검색하니까 그 제 블로그가 나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전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
보이시나요? 화면이? 아, 화면 네, 보이시죠? 네. 네네네. 이분 어,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아, 네. 그 이상엽 선생님이라고 음, 수학 유튜버시고 책도 쓰시고, 음, 아, 이 선생님 쓰신 책 되게 재밌습니다. 음. 소설입니다. 수학 소설인데 되게 재밌어요. 오, 수학 소설도 썼어요? 네. 대단하시다. 이게 제가 썼던 글인데, 제가 썼던 글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가치가 있는 논쟁인지 모르겠다. 논리적 일관성을 위한 건가 싶기도 하다.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버렸어요. 모르겠어서. 제가 쓰는 글의 절반 정도는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아니면은 삽질의 흔적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거든요. x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거잖아요. 이건 맞겠죠. 이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은 0과 2 사이에도 있을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명제를 만족하는 x들을 다 모은 거를 이런 집합으로 만들고 a라는 집합으로 만들고 두 번째 명제를 만족하는 그 x들을 다 모아서 b라는 집합으로 만들면은 a는 b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명제를 여기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x는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러한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가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말이 안 되는 명제가 나오더라도 앞이 그 이걸 무슨 전건 조건? 전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앞이 거짓이면은 뒤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다. 전건이 거짓임으로 인해서 참이 되는 명제를 공허참이라고 부른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랜다 라는 식으로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조금 납득이 되는 게 이 문장, 그러니까 앞이 전건이 거짓이면은 뒤에가 참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집합으로 따지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말이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서 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관에 반하는 그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많은 경우 직관을 버린다. 수학에서는. 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에서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그래서 직관보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들에서는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직관보다 논리적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 나오는 직관에 반하는 내용은 그거죠. 짝수의 개수랑 자연수의 개수랑 똑같다. 거기에서 집합론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또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46쪽에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부분 그 다음에 보면은 다차원 공간의 수학은 순전히 대수적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다. 우리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대수적으로.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차원의 공간 대수학에서 나온 내용을 일반화시킨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우리가 3차원, 2차원, 3차원에서 했던 계산을 n차원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모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니? 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n차원 공간에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원이나 3차원 공간에서 구는 한 점에서부터 고정된 거리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뭘 계산해 본 적이 있냐면은 그건 알거든요. 그 이미 공식도 다 주어져 있어요. 원의 면적은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잖아요. 파이 r 제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의 부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3분의 4 파이 r의 3승인가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쓰면서 할게요. 쉐어를 페인트 요거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원의 면적을 파이 r의 제곱이라 그랬고요. 읍스, 파이 r의 제곱이라 그랬고요. 물론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r입니다. 그리고 9를 오늘 왜 이렇게 동그라미 안 그려지죠? 9를 예전에 누가 이렇게 그리던데 이렇게 그리면 동그라미인데 여기다가 이런 그 빛나는 걸 그려놓으면 9가 된다고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9는 9의 부피는 파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거든요. 요거 2차원이죠. 요거 3차원이죠. 파이 들어가 있죠. 여기 r의 제곱이죠. r의 3승이죠.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순 없겠지만 만약에 4차원의 9를 그릴 수 있다면 왠지 그거는 어떤 상수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4승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딱 드시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기 원이 있잖아요. 이 원을 이런 이런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런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사각형에다가 점을 빽빽하게 찍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이 영역,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의 개수를 세면은 내가 그 찍은 점 중에서 이 영역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를 세면은 대충 전체 면적분의 이 원의 면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대충 이런 비슷한 값이 나오겠거니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비슷한 거를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건 9잖아요. 제가 원을 사각형에 가뒀잖아요. 9는 정육면체에 가둡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러한 정육면체에다가 이렇게 딱 그 가둔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틈이 없어야겠죠. 여기도 틈이 없는 이렇게 정육면체에 가둔 다음에 이 정육면체 안에다가 또 점을 엄청 많이 찍어요. 그 중에서 이 구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을까를 세 보면은 정말로 이 공식이 비슷하게 나와요. 값이.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값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논리를 n차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여기다가 점을 많이 찍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 보겠다라는 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랑 그 이론적인 값이랑 비교해 보니까 정말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찾아보면은 그 n차원의 구를 n스피어라고 부르는데요. n스피어, n스피어의 볼륨을 찾아보면은 이게 위키피디아의 페이지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앞에 한 몇 개만 캡처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거 파이 L 제곱이 원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이죠. 이거는 2차원입니다. 그리고 3분의 4 파이 R의 삼승이 3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4차원이에요. 4차원에서는 뭐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R의 4승이고 그 다음에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5차원에서는 여기 보면 R의 5승이 있죠. 그리고 또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는 왜 2차원, 3차원은 파이가 나오고 4차원, 5차원은 파이의 제곱이 나오고 6차원은 파이의 3승이 나올까? 라는 거는 조금 궁금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깊게 파보진 않았어요. 실제로 뒤에 그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파이가 2번 나오고 파이 제곱이 2번 나오고 파이 3승이 2번 나오고 파이 4승이 2번 나와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제가 살짝 그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간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막 찍은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전체 내가 찍은 점 중에서 원 안에 들어가는 것만 셌다 그랬잖아요. 원 안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셌을까요? 제가 어떻게 셌냐면은 여기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 점을 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쟀습니다. 거리는 그냥 그 유클리드 공간이라 치고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어요. 2차원은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거든요. 3차원도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여기 중심에서 어느 점까지 요 떨어진 거리 알 수 있습니다. 4차원은 어떻게 재지? 4차원 이상은 어떻게 재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어떻게 재죠? 그냥 똑같이 2차원, 3차원 거리 잰 것처럼 n차원에서 똑같이 거리를 재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거리를 쟀습니다. 그냥. 실제로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거리를 이렇게 재잖아요. d를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재잖아요. d제곱이죠, 참. 3차원에서는 d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잰단 말이죠. 4차원에서 모르겠지만 뭐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d의 제곱은 4차원이니까 이제 xyz 한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w의 제곱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위키피디아에 나온 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분명히 보았는데, 음, 네. 347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n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n 공간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해진 한 점에서 고정된 거리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을 찾으면 된다. 어, 그 이상은 자세히 안 나오네요. 거리를 어떻게 재는지는 안 나오네요. 거리 그냥 이렇게 정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평평한 공간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챕터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날 이런 관점을 가리켜 선형대수라고 한다. 선형대수가 갑툭튀하거든요. 정말로.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선형대수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올까? 라는 게 조금 궁금해졌는데, 이것도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음,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 구도 보면은, 구의 모든 점은 어느 점에서도 평면은 그릴 수가, 뭐라 그래야 되지? 평면이 아니잖아요. 어느 점에서도. 평면은 아니지만, 이 점의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어떤 한 점의 근방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 점에서 저평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뭔가를 계산을 한단 말이죠. 저평면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 평평한 공간을 그리겠다라는 라는 얘기고, 평평한 공간을 그린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선형대수의 그 레벨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선형대수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뭔가 좀 현대 수학, 그러니까 그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이후의 수학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은, 아, 정말 직문수가 정말 방대한 양을 고 밀도로 함축을 시켜 놓은 강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문수를 안 듣고 이걸 봤으면은, 뭔 소리지?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 부분도. 그리고 넘어갔을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문수를 조금 듣고 나서 이걸 보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 역시 사람은 시야가 넓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차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349쪽에 보면은 자전거 얘기가 나옵니다. 자전거의 구성을 나타내면 6개의 좌표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해밀턴, 그다음에 일반화 좌표라고 되어 있는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음, 그 어,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은 기계과 학생들은 아마 대학원에 가면 배울 내용일 거고, 그리고 물리과 학생들은 2학년 때 배울 내용일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해석역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49쪽 위에서 두 번째. 해석역학이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물리과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 역학 그 내용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정확히 이 단어가 나와요. Generalized Coordinate라는 게 나와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한번 이 얘기 제가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음, 그 물리학 강의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줍니다. 문제에서. 여기 땅이 있고요. 여기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어떤 빗면이 있고요. 빗면 딱 고정되어 있고, 여기 상자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을 때 뭐, 여기 바닥까지 오려면 몇 초가 걸릴까요? 그다음에 뭐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마찰이 없다면 뭐 속도는 얼마일까요? 마찰이 있다면 얼만큼 더 가고 멈출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물리에서.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 빗면 제 요 각도를 세타라는 각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사실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면, 좌표계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자체가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기 때문에 좌표계를 이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하면은 문제가 풀리긴 풀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놓고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놓고 푸냐면은 이렇게 놓고 풉니다. 보통은.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X, Y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 X, Y 그 축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지금 상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상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자의 좌표가
X 좌표도 바뀌고 Y 좌표도 바뀌죠. 그런데 빨간색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Y 좌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X 좌표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좌표계를 잘 선정을 하는 게 문제 푸는 데에 중요한 또 스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어떤 물리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꼭 좌표계를 내가 설정해야 되는 좌표계가 꼭 하나밖에 없다는 건 납득이 되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얘기해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기 공이 매달려 있고요. 그럼 공이 이렇게 진동하겠죠. 진동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동할 거예요. 이 진동을, 이 움직임을, 진자라고 부르는데, 진자의 움직임을 X, Y 좌표를 잡아놓고 해석을 해도 말이 되기는 됩니다. 왜냐면 X, Y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 궤적은, 이 진자가 움직이는 궤적은 크게 보면은 이런 원이겠죠. 원의 일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해석해도 문제가 풀리긴 풀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XY 공간을 놓고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응?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자, 이 점의 좌표는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뭐 X, Y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이 있잖아요. 공의 위치를 결정하려면은 독립변수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 각도만 있으면 돼요. 이 각도만 있으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록 공간상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이 공의 좌표는 1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이 변수 세타라는 각도라는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무게는 상관이 없어요? 네, 실제로 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길이도 여기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뭐냐면은 이 진자의 위치를 표현을 할 때 XY를 쓰지 않고 세타만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어떠한 시스템을 어떠한 독립 변수들로 표현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 독립 변수를 여기 책에 나오는 이 generalized coordina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제가 방금 그린 요 두 개 상황은 굉장히 기초적인 상황들이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선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이 좌표계를 내가 어떻게 잡는가 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뭐 해밀턴 역학이니 뭐 라그랑지안이니 그런 것들이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옛날에 수업 듣긴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안 쓰면 까먹죠, 원래. 여기 나오는 자전거가 6차원이라는 것도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자전거가, 잠시만요. 왜 6차원이라 그런지 저도 좀 까먹어서 다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가 대충, 그리지 않고 제가 가져올게요. 그리려니까 힘드네. 자전거를 왜 6차원이라고 했을까요? 자전거를 제가 여기, 우와, 너무 크다. 제가 여기 자전거 한 대 가져왔습니다. 책에 보면은, 핸들이 자전거 동체와 이루는 각을 나타내는데 하나가 필요하고, 여기 핸들이 지금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타내는데 하나, 여기 1번, 그리고 두 바퀴의 회전을 나타내는데 두 개. 그러니까 지금 핸들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바퀴도 돌아갈 거고, 바퀴도 돌아갈 거고,
여기가 2번, 3번. 그리고 페달축. 아, 그쵸. 페달은 여기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페달도 4번. 아, 페달은 뒷바퀴랑, 아니, 뒷바퀴랑 따로 놓을 수도 있으니까. 4번. 그리고 페달 자체의 회전. 아, 그렇죠. 페달도 또 페달 나름대로 또 이 축으로 또 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 이게 페달이 두 개네. 페달이 두 개니까 6번이네요. 페달 여기 숨어 있다. 페달 여기 하나 더 있겠죠? 여기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육자유도를 갖는다는 게 보통 그러니까 저는 기계과 출신의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육자유도를 갖는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전거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그 특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독립변수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그 자유도 얘기인데, 그럼 페달이 이 축으로 돌아가니까 하나, 그다음에 바퀴 돌아가니까 두 개, 세 개, 그리고 요, 요 기어, 페달 부분, 페달 축이라고 해야 되나? 페달 축이 돌아가니까 또 하나. 그다음에 페달 자체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니까 여섯 개. 그렇게 해서 육자유도. 이거 보면은, 제가 좀 전에 한 거 보면은, 뭐, XYZ 좌표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이 자전거의 어떤 상태를 표시하려면 내가 몇 개의 변수를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만 따졌죠. 이게 책에 나오는 그 일반화 좌표가 딱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그 추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추를 1차원이라고 하면 그 이 자전거를 바퀴 두 개가 그 추처럼 여튼 뭔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바퀴 두 개가 크기가 다르다고 해도 뭐 하나가 하나에 뭔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아, 앞바퀴랑 뒷바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건 아마도 땅을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아, 굴러가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여기, 아, 요 프레임 부분 있잖아요. 프레임 부분을 딱 잡고 프레임 부분 고정했을 때 나머지 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음. 그러면은 핸들 돌아가고 바퀴 두 개 돌아가고, 그다음에 아, 바퀴가 바퀴랑 그 페달축이랑 따로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달축 따로 있고 페달 두 개 따로 있고, 음. 그렇게 보는 관점을 아마 얘기한 걸 겁니다, 여기는. 독립적으로 조작 가능한 부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독립적으로 조작 가능한 게 총 몇 개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딱 여섯 개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안장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안장도 돌리는 걸로 보겠다. 그러면은 뭐 일곱 개가 되는 거죠. 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 페달축이랑 완전히 똑같이 그 동기화돼서 움직이니까 여기는 자유도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음. 브레이크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브레이크도 우리가 땡기면은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어 그 땡기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핸들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브레이크 노브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차원은 익숙해지고 나면은 3차원은 너무나 제약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변수가 많은 거는 그냥 다반사로 다루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실제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 변수가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아유 이건 그냥 뭐 그냥 풀어도 되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촉근 이론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저번이었나요? 지지난번에 무슨 뭐 저기 끈 이론에 보면은 우주가 4차원이 아니라 뭐 10차원이가 11차원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렇다고 한들 무슨 의미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뭐 책을 읽어도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네요.
중간에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재밌었습니다. 그, 저기, 신호, 신호 보내고 받을 때 암호화하는 얘기. 이거 조금 재밌었어요. 아,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얘기라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 저도 생각해보면은 이걸 제가 알아서 설명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거든요. 정말 어렵다. 근데 촉근 이론이 도대체 뭐예요? 혹은 이런요. 음. 제가 아는 건 저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입자를 끈으로 보자. 무슨 말이냐면, 그, 보통 물리학에서 저, 일단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저거거든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는 아마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과학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자도 더 쪼갤 수 있고요. 더 쪼개면은 전자라는 게 나오고요. 우리가 보통 전자를 이렇게 쓰는데 전자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원자 핵도 또 쪼개면은 뭐 쿼크라는 게 나오고 쿼크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질문은 그거죠. 그래서 전자의 크기는 얼마지? 전자는 그냥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인가? 이 원자 핵을 더 쪼개서 나온다는 이 쿼크는 그냥 알갱이 하나인가? 알갱이면은 크기가 얼마지? 라는 얘기는 우리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촉근 이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입자가 아니고 끈이야. 근데 너무 작아서 우리한테 안 보일 뿐이야. 이 끈이 어떤 모양으로 진동하면은 우리한테 전자로 보이는 거고, 또 다른 모양으로 진동하면은 우리한테 쿼크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촉근 이론은 이론적 일관성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입증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갑자기 촉근 이론 연구하시는 분들 찾아와가지고 악플 다는 거 아니겠죠? 뭔가 욕먹을 것 같은 멘트였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아, 이 어, 네. 자전거는 원본에는 루디멘탈리 그 바이시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게 뭐죠? 루디멘탈리니까 아주 최초에 처음 만들어진 자전거. 아마 그 루디멘탈리 바이시클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체인도 없네. 체인도 없고, 그쵸, 그 그쵸. 옛날 자전거는 브레이크, 그렇죠. 예, 브레이크 그것도 없고, 그 페달이 앞바퀴에 달려 있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아까 설명하고 들어맞는 것 같은데. 루디멘탈을 어떻게 써야 돼요? RUDI, 네. 잠시만요. 루디멘탈 바이시클 하니까 안 나와서 루디멘탈. 잠시만요. 그냥 올드 바이시클 하면 안 되나? 퍼스트 바이시클 해볼까? 그래도 어쩌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 왠지 어, 이런 느낌? 이건 정말 최초의 자전거일 것 같다. 그게 딱 정해져 있네요. 루디멘탈리 바이시클이라는 게. 그거 맞아요. 예. 이거 아닌데? 아닌가요? 예, 제가, 아마, 잠시만요. 예. 네네. 아마 이런 그림 아닐까 싶거든요?
그거 비슷해. 예. 네네네. 이 사진이 낫겠다. 음. 정확히 딱 그 정의가 있네. 루디멘탈리. 근데 해석에는 뭐 기본적인 이래 버리니까 음, 이거 보면은 페달 없고 그냥 요 앞바퀴가 되게 커가지고 여기서 발 이렇게 뺑뺑을 돌리면은 예, 이렇게 회전하는 되게 예. 위험해 보인다 이 자전거. 여기는 그 브레이크 그것도 없었다네요. 음, 어, 앞뒤 체인도 없고. 근데 저거 왜 탔어요? 위험한데. 익숙해지면 빨라지니까 타지 않았을까요? 넘어지면 마이너스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지지 않고 타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라는 뇌피셜을 풀어봅니다. 요새도 브레이크 없는 사이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정말 그 위험하지 않나요, 요즘? 정말 위험하죠. 가볍게 하려고 이제 뭐 고수라고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 개조를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런 걸 팔아요. 아, 그러니까 알아요? 예, 좋은 자전거 쪽으로 좀 가면 그 음, 브레이크가 없는 그리고 실제 대회에서 보는 사이클들은 다 브레이크가 없고요. 그래요? 그 묘기 예, 무게를 자전거들 조금이라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럼 앞으로 자전거 오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브레이크 없을 수 굉장히 조심해요. 있어요? 요런 실제 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응급실 가 있으면 네. 절반 이상은 사이클이더라고요. 어, 그래요? 오, 전 처음 들었어요. 브레이크 없는 그게 있다는 거. 진짜 어, 시합용은 다 없고요. 이건 브레이크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거. 예, 시합하다가 이런 거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합 그 환경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딱 그 피니시 라인 끝나고도 계속 몇 바퀴 돌잖아요. 음. 아, 그게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예, 관성 저기 그냥 그냥 관성으로 계속 도는 거잖아요. 네, 예. 세상에.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음, 이런 자전거가 실제로 브레이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브레이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건 저기죠, 기술용이죠. 네네. 음, 예전에 저 아는 분 아들이 이런 자전거 타고 놀다가 팔 부러져가지고 아이고, 아, 팔, 팔 부러지고 겨우 석 달 동안 기부스 했다가 기부스 풀고 또 탔다가 또 일주일 만에 또 부러졌다던가 그래가지고 아, 되게 막 격분을 하면서 나가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자전거를 없애야지 왜 또 태웠대요? 그러게요. 아휴, 두 다리가 다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려나. 음. 묘기용 자전거라고 부르는군요. 아무튼 아까 그 잠깐 얘기하던 촉근 이론은 음, 세상의 모든 것은 입자가 아니라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골자로 하는 물리학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끈이 입자랑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정확히는 입자는 우리가 보통 그 점, 선, 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음. 점, 선, 면, 구 할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를 3차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2차원이라고 그러고 1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요거 0차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의 물리학은 모든 것이 입자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0차원이 기본이다라는 물리학이라면은 끈이로는 1차원이다. 대신 그냥 선인 1차원은 아니고 이렇게 닫혀있는 1차원인 그 일, 닫혀있는 끈 형태의 1차원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런 이론을 왜 만들었어요? 0차원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만든 거 아닐까요?
어차피 2차원, 3차원은 있는데 촉근 이론은 시간적으로 타임라인을 보면 뒤에 나온 거잖아요. 저기 다차원이 있는 상황에서 촉근 이론이 나온 거니까 0차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들었다는 거는 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우리가 3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2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1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1차원은 말하자면 그거죠. 구슬을 그 실에다가 꿰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이고 이걸 더 쪼개면은 결국은 0차원의 무언가가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건데 0차원에 남으면은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뭔데? 라는 것에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나온 게 끈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뭐 그렇게 따져보면 끈이론도 대답 못할 건 많죠. 저도 잘 모릅니다. 챗 GPT한테 물어볼까요? 끈이론 왜 만들었냐고? 네. 왜 만들었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네,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어느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도 있더라고요. 너무 대충 설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우리가 현악 사중주를 듣는다고 생각하죠. 그 모든 소리들이 뭐 입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입자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걸 현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 그 음을 내는, 기본이 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설명이 간단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음, 있었어요. 결국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거네요. 네. 설명 가능한. 지금 여기 보면은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가 점입자가 아니라 끈의 형태를 가진 일차원적인 존재라고 제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가 점이, 점이 아니라 끈이어서 좋은 점은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뭐 빨라. 이 과정을 통해서 물리학의 여러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데,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중력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이점 회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고, 통일된 이론의 가능성, 음, 그러니까 네 가지 힘, 물리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자연스러운 초대칭성 도입, 자연스러운 차원 설명이란 얘기도 나오고요. 다양한 물리적 현상의 통합적 설명, 라고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기존에 설명 못하는 거를 그 가장 작은 입자를 끈이라고 가정하면은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끈이론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뭐 관측 안 되면 아무것도 뭐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전에 하시는, 끈이론 하시는 분 맞나? 아무튼 그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에 보면은 끈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어떤 느낌으로 읽었냐면, 아, 뭔가 써 있구나. 끈 이론과 촉근 이론은 같은 거예요. 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끈이론은 스트링 시어리고 촉끈이론은 슈퍼 스트링 시어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끈 이론과 촉끈 이론은 같은 거야? 지금은 아마 같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어, 아, 네. 끈 이론을 확장하여 포함한 게
촉근 이러니까 촉근 이론이 조금 더 넓은 거네요. 네네네. 음, 그럼 저는 뭔가 톡, 조금 다르긴 다른가 보네요. 네네네. 표현한다는 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초대 칭송 포함하여 더 포괄적이고, 촉은 이론이 더 포괄적이고 물리학적으로 풍부한 이론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저는 이런 반복되는 단어 계속 보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그 게슈탈트 붕괴가 와가지고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글자 자체가. 예, 맞아요. 어떨 때는 저는 모르는 글자 같아요. 네. 전 끈 이론하고 촉근 이론 하니까 이상한 드립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네.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끈, 끈 이론의 반대는 켠 이론일까? 아, 끄다. 음. 실제로 예전에 그런 드립 본 것 같은데, 초불 이렇게 훅 부는 사진 해놓고 밑에다가 촉근 이론 아, 조금 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찾아봅시다. 같습니다. 있을걸요? 제 기억에 있다는 거는 어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거 왜 찾고 있는 거지? 참. 아무튼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찾지는 못하겠지만. 드디어 다음 챕터가 그 논리학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20세기, 2000년대, 1900년대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짝수랑 자연수랑 개수가 같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여기 나옵니다. 솔직히 이 집합론, 무한, 이쪽에 나오는 이상한 명제들을 보다 보면은 4차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4차원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상한 사실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칸트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유적인 표현을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럴 우리 수 있죠. 뭐 할 때 옛날 거장 말을 빌어 아니면 소환하여 그런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걸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음, 그쵸? 제가 알기로도 그라스만은 음, 확실히 1800, 그렇게 옛날 수학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네. 계속 읽으면서도 이게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더러 3차원의 공간을 3차원이 공간의 본질적 특징을 증명하도록 부추기는 꼴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음, 읽고 넘어갔어요. 저는 디테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디테일에 얽매이다 보면은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다 읽어가니까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수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65년 만에 처음이에요. 물론 수학책을 사지도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강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책 뭐 할지 이제 슬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책 샀잖아요. 그 산 것 중에서 하면 되나요? 그렇죠. 뭐 사셨었죠? 수학의 모험이랑, 13살 갈로아. 13살 갈로아랑,
또 하나는 보통 사람, 아, 현대수학.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현대사.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건 약간 그 다음에 하고 모험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현대수학은 제가 맨 앞부분만 조금 읽었는데, 예. 그렇게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음. 사실 제가 뒤에까지 안 읽어봐가지고 조금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고,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야, 13살 갈로아는 책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 예, 그건 좀 뒤로 미루고 네. 보통 사람도 못 되면 너무 실망할 거니까 그 전에 일단 모험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3살로 빙의를 해서 갈로아 이론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